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전기전자의 기본적인 용어들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미지하고 같이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물통을 하나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 물통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물통이 지금 놓여져 있는 위치가 다르죠, 그죠? 하나는 아래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하나는 약간 높은 곳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일한 어떤 그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봤을 때, 사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더 높이 있는 물통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더 세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전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물통 안에 담겨 있는 물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거를 조금 좀 우리가 작게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아주 작은 이제 물방울 하나하나가 다 모여 있는 상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기에서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전자라는 말 들어봤죠? 전자. 그죠? 우리가 뭐 전자공학, 그 다음에 뭐 전자가 흐른다, 그 다음에 전자 분야, 뭐 이런 식으로 전자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 전자라고 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이제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전하라고 하는 것이 electrical charge라고 지금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 전하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압이 되는 거예요. 전압. 그래서 이 바로 이 전하가 회로를 통해서 움직이면서 전류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지금 물통 안에 있는 물방울들이 이제 저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나오면서 우리가 저 물줄기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차를 돌린다거나, 그죠? 만약에 뭔가 어떤 저걸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면 저것이 바로 하나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전류는 우리가 이제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통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올 때, 이렇게 이제 파이프가 작은 곳에서는 작은 전류가 흘러나오고, 큰 곳에서는 이제 큰 이제 많은 물들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전류도 우리가 이 전기 회로에서 결국 이 사용하는 어떤 저항과 또 도선의 어떤 크기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전류들이 서로 다르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류를 통하여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기가 필요한 곳에 전기를 흘려주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전자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자들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회로상에서 전기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하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항인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류가 잘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이제 그런 성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물통에다가 수도꼭지를 틀어서 이렇게 이제 수도꼭지를 잠궈주면 물이 이제 잘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저항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단위로는 옴이라고 하는 단위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실제로 사용하는 저항 소자들의 모습은 이제 이런 모습으로 생겼죠. 그래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1옴이라고 하는 이 저항은 1V 전압이 인가된 도체에 1A의 전류가 흐를 때 존재하는 저항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살펴본 전압과 전류와 저항 간의 관계를 우리가 전자공학에서는 이제 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자전기공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하나의 법칙,
또 전압과 전류와 저항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V는 IR이라고 하는 이 공식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I에 대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 R에 대해서도 나타낼 수가 있죠.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변형이 되는 식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이 공식 하나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은, 자, 여기서 저항이 고정되어 있을 때 전류가 증가하면 전압도 증가한다.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압 대 전류 그래프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전압이 증가할 때 전류가 선형적으로 이렇게 증가한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전류가 증가할수록 전압이 증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옴의 법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전기를 이야기할 때 직류와 교류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직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원에 따라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방향으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이런 전류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항상 일정한 전압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교류 전원은 이렇게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교차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류의 흐름도 이쪽으로 흘렀다가 이쪽으로 흘렀다가 하는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직류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살펴보고, 이후에 혹시라도 이제 시간이 된다면 또 교류 회로까지도 한번 살펴보고 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직류와 교류 전원의 이미지는 우리가 앞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직류 전원은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보통 같이 이렇게 표기를 하고, 또 때로는 배터리를 나타낼 때처럼 이런 긴 막대기와 작은 막대기로 해서 이렇게 이제 직류 전원을 나타내고, 교류 전원은 이렇게 이제 물결 무늬가 가운데 들어있는 이런 형식으로 교류 전원의 전압원을 우리가 보통 회로의 심벌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전기 회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압, 전류, 저항 등의 소자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배열해서 유용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회로가 될 것이고요. 기본적인 구성은 일단은 전원이 있어야 되겠죠. 전압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압원이 있고, 여기서 발생된 이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패스라고 하는 이 경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전기를 소모할 부하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부하. 그래서 이렇게 전압원과 경로와 부하가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전기 회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이미지로 나타내면 이제 이런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압원과 배터리에서 연결된 전선과 부하가 연결된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나타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전기 회로에서는, 전기회로 또는 전자회로에서는 이렇게 이제 부호화된 그러니까 그 심벌로 나타내는 형식으로 이렇게 도선과 전압원과 부하들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램프는 지금 이렇게 나타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부하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저항의 형태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전자 분야에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 단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전류는 전류 그다음에 차지라고 하는 전하, 전압, 저항, 그다음에 전력, 파워라고 하는 것은 전력이죠. 이런 것들은 각각 이제 전류는 암페어, 그리고 A로 나타내고, 그다음에 전압은 V, 그다음에 저항은 옴, 그리고 전력을 나타내는 것은 W, 와트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차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쿨롱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 문자로는 이렇게 C라고 심벌로 나타내게 됩니다. 단위를. 그런데 이제 이 쿨롱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런 전기전자공학을 조금 더 이제 학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원리적인 부분에서 전하의 크기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 중에는 이 쿨롱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은 전압, 전류, 그리고 저항, 그리고 전력 정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단위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학 접두 기호는 우리가 큰 단위의 숫자 또는 아주 작은 단위의 숫자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10의 승수, 10의 승수를 특히나 이제 3배수로 나가는 이런 승수들을 우리가 어떤 킬로, 메가, 기가 이와 같은 어떤 문자를 이용해서 접두 기호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위 앞에 예를 들면 볼트라고 하는 어떤 단위 앞에 뭐 킬로볼트 또는 밀리볼트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전류라고 하는 그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 앞에다가 밀리암페어, 마이크로암페어 이런 식으로 이 접두 기호들을 붙여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숫자들을 훨씬 더 축약된 형식으로 이렇게 문자와 함께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접두 기호를 한번 사용하는 예들을 한번 보죠. 0.05 암페어라고 하는 것을 밀리암페어라고 나타내려면 지금 0.05라고 하는 이 단위를 10의 마이너스 3승의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50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소수점이 이동되는 것을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0이 하나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밀리라고 하는 단위를 앞에다 하나 붙여주면 되겠죠. 자, 1500mV를 볼트 단위로 바꾼다고 하면 이제는 반대로 15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소수점이 여기 있다 생각하시고 하나, 둘, 세 자리를 옮겨보면 1.5에다가 밀리라고 하는 단위를 없애주면 되겠죠. 그래서 1.5 볼트가 되는 겁니다. 자, 0.47 메가옴이라고 하는 수를 우리가 킬로옴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면 메가는 10의 6승 그리고 킬로는 10의 3승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하나, 둘, 세 자리를 옮겨주게 되면 470 킬로옴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접두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단위와 함께 사용하면서 큰 수, 아주 작은 수 이런 수들을 보기 좋은, 읽기 좋은 수로 변환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전력과 전력량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내고 이 P는 보통 전력은 파워라고 하죠. 파워. 그래서 이 파워는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 그리고 단위로서는 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요 밑에 있는 수식은 우리가 옴의 법칙 V는 IR이라고 하는 이 공식과 함께 변환할 수 있는 수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선은 이 공식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P는 VI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 중에 전력량이라고 하는 용어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에다가 시간이 곱해진 그런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도 와트에다가 시간 아워를 의미를 하는 H자를 같이 붙여서 와트 아워라고 이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에서 전격 전력이 1kW인 어떤 가전제품을 10시간을 썼다라고 한다면 1kW 곱하기 10시간에서 10kWh라고 하는 전력량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전력량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전기 요금이 매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과 전력량이 이렇게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값 읽기인데 기본적으로 뭐 저항에 있는 이 띠를 보고 우리가 저항의 값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색상에 대한 코드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정부터 이렇게 뭐 하얀색까지 쭉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외울 때 검갈, 빨주, 노초, 파보, 회, 흰 이런 순서로 외웁니다. 검갈, 빨주, 노초, 파보, 회, 흰.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까지 숫자가 있죠. 그래서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색상 띠를 보고 거기에 맞는 숫자를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4밴드 저항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띠가 4개 있어요. 그래서 4밴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앞에 있는 2개의 색깔은 2자리 수. 그래서 만약에 빨간색이라면 먼저 2가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라니까 7이 옵니다. 그래서 27 곱하기 세 번째 있는 색상은 10의 몇 승에 해당하는 겁니다. 10의 지금 오렌지는 3번이죠. 3번. 그래서 10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7 곱하기 10의 3승 하면은 27,000이 됩니다. 27,000. 근데 10의 3승은 우리가 K라고 하는 접두 기호를 쓸 수 있으니까 27k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색깔 띠는 이 저항의 오차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금색인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저항을 실제 측정을 했을 때 멀티미터, 디지털 멀티미터와 같은 것으로 측정을 해보면 정확하게 27kΩ이 아니고 이것보다 조금 크거나 조금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허용 오차 범위 안에 있다면 이것은 이제 양품인 거죠. 하지만 만약에 측정을 했는데 이 허용 오차를 벗어났다 그러면 그 저항 값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저항은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파손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항, 자, 녹색 5죠. 첫 번째 숫자 5, 그 다음에 갈색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51, 그죠? 51 곱하기 10의 빨간색 2승이죠. 10의 2승. 51 곱하기 10의 2승. 자, 51 곱하기 10의 2승이니까 5100이죠. 5100이니까 5.1kΩ이라고 할 수 있고, 금색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회색 8, 그 다음에 2, 82죠. 곱하기 10의 4승이네요. 82 곱하기 10의 4승. 자, 82 곱하기 10의 4승이니까 이렇게 820kΩ로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은색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보면 노란색 4, 그리고 보라색 7이죠. 그래서 47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검정색은 0이죠. 10의 0승은 1이죠. 10의 0승 1. 그러니까 47 곱하기 1은 47이니까 47옴. 그 다음에 은색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로에서 전압이나 전류나 저항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계측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측기가 이런 소위 말하는 테스터 또는 멀티미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아날로그 테스터를 많이 썼다면 지금은 우리가 디지털 멀티미터라고 하는 이런 형식의 멀티미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멀티미터를 줄여서 DMM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값들을 여기서 선택을 해서 여기 있는 프로브를 이용해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전압을 측정을 할 때는 지금 이 저항에 배터리의 전원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플러스는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전압원에 의해서 인가되는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이렇게 이제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회로적으로는 이렇게 원에다가 V자를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이게 전압계를 의미를 합니다. 전압계. 그래서 저항의 양단에서 지금 전압계를 측정하는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전류를 측정해 봅시다. 전류는 보통 도선이 흘러가는 중간에 라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의 한쪽 다리를 이렇게 끊어서 전원의 플러스가 이 전류계의 플러스로 들어가고, 그리고 내부에서 다시 마이너스가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곳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로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도선 안으로 전류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측정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측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방향을 주의해서 이제 연결을 한 다음에 흘러가는 전류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저항인데, 저항을 우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로의 전원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도선에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저항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전원을 우리가 끊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한 다리는 떼어내야 되겠죠. 한 다리를 떼어내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극성이 없기 때문에 양단에서 이렇게 우리 저항계의 프로브를 갖다 대서 어떤 방향이든 측정을 하면 그 저항의 값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